이게 뭐예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병원 진단서, 녹음기, 그리고 휴대폰. 이한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뭘 하려고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변호사랑 짜고 멀쩡한 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를 가로채려 한 거. 수임료 2억 2,500을 나눠 먹을 생각하면서. 녹음기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다 저희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72의 한 노인이 가족의 배신에 맞서 싸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나이 들었다고, 혼자 산다고 해서 쉽게 당하지만은 않는다는 것,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큰 행운이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수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길,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늘 그랬으니까요. 이한수 선생님,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한수는 의자에 앉으며 의사의 표정을 살폈어요. 다행히 심각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양호하신데 경미한 기억력 감퇴가 보이긴 하네요. 이한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치매 같은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연령을 고려하면 정상 범위예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죠. 다만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한수는 진료실을 나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복도 끝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아래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별일 아니네. 걱정했는데.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검진 잘 받으셨어요? 응, 다 괜찮대. 별일 없어. 다행이네요. 저녁에 집사람이랑 들를게요. 전화를 끊고 이한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문득 지난달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뭘 사러 왔는지 깜빡한 적이 있었죠. 한참을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아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는데 오늘 의사 말을 들으니 새삼 신경이 쓰였어요.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섰어요. 며느리 한미선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시죠? 그럼 의사가 괜찮다고 했어. 거실 탁자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대화였어요. 그런데 문득 한미선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응? 된장찌개랑 밥 먹었지. 한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과일을 깎았어요. 그렇게 10여 분이 흘렀습니다. 이한수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미선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아까 점심 뭐 드셨다고 하셨죠? 이한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까 대답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뭐라고 했더라? 된장찌개? 아니, 김치찌개였나? 아까 말했잖아. 된장찌개. 아니, 김치찌개였나? 한미선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옆에 앉은 남편을 힐끗 쳐다봤어요. 이재윤은 불편한 표정으로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아니, 걱정돼서 그래. 병원에서도 기억력 감퇴래잖아.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어요. 이한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된장찌개를 먹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헷갈리는 걸까? 아니, 정말 김치찌개였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어요.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이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질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같은 질문을 2번이나 했을까? 그냥 깜빡한 걸까? 아니면 일부러 확인한 걸까?
너무 예민한 건가? 몸을 뒤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이한수는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 부부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복도에 선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아버님 요즘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아까도 점심 메뉴도 헷갈려 하시고. 한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엄마도 그러시다가 괜찮아지셨잖아.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아들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이한수는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기댔어요. 아니야. 나는 진짜 걱정돼서 그래. 혼자 사시다가 큰일 나시면 어쩌려고? 그럼 어쩌자는 거야? 요양원 같은 데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한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하실 텐데.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당신 회사 일도 바쁜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한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나?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습니다.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긴 했어요. 친구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일 아닌가?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자꾸 들려왔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이한수가 가장 두려워하던 곳이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몇 년 전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아 매일 창밖만 바라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그날 밤, 한미선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하나씩 단어를 입력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 성년후 견제도 신청 방법 부모, 재산 관리 법적 절차 치매 진단 없이 후견인 되는 법. 화면을 스크롤하며 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힐끗 보고는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일단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봐야겠네. 그녀는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어요. 김태훈.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저없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야. 법률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시간 괜찮아. 사실 시아버님 일로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 언제든 사무실로 와. 상담료는 친구니까 안 받을게. 한미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로 치면 15억은 좋게 될 거예요. 그 돈이면 남편 빚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 다음 날 아침, 이한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를 하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혼자 사시다가 큰일 나시면 어쩌려고. 과연 자신이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태인가? 이한수는 신문을 접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하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직 혼자서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날 오후, 한미선은 강남의 한 법률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렸어요. 곧 비서가 나와 안내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님 사무실입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미선아, 오랜만이야. 오빠도 그동안 잘 지냈어? 간단한 안부를 나눈 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미선은 시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건강검진 결과, 기억력 감퇴, 혼자 사는 생활. 김태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한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재산 관리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김태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성년후 견제도를 말하는 거야. 그게 뭔데?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서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제도야. 근데 시아버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 아니, 그냥 경미한 기억력 감퇴래. 김태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어렵겠는걸. 의학적 진단이 있어야 하거든. 한미선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김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다른 방법도 있긴 해. 어떤 방법? 김태우는 주위를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성년후견은 꼭 치매 진단이 필요한 게 아니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면 가능하거든. 한미선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 복잡한 계약을 이해 못하신다거나, 금융거래에서 실수를 반복하신다거나, 그런 증거들이 쌓이면 법원도 고려하지. 한미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태우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물론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설명한 것뿐이고. 알았어, 오빠. 사무실을 나서며 한미선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법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한수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노인 학대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한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냉기 같은 게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이한수는 반갑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수야, 이번 주 목요일에 모임 있는 거 알지? 꼭 나와. 그래, 알았어.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 적어도 그들 앞에서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수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그의 고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은 곧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한수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집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은 점점 벌어질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한수는 목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게이트볼 모임. 한 달에 2번씩 빠지지 않고 참석해온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침을 먹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한미선이 밝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아버님, 어디 가세요? 응, 복지관에 운동 모임 있어서. 한미선은 이한수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무릎이 안 좋으시다며? 복지관까지 가시는 게 무리 아니에요? 이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나한테는 중요한 일과야. 그래도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한미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계산하고 있는 듯한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물리치료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데.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결국 이한수는 그날 모임에 가지 못했습니다. 한미선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당장 물리치료사를 예약하겠다며 전화를 걸었고 이한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이한수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친구들과 함께 공을 치고 있을 텐데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이틀 뒤 한미선이 약속한 대로 물리치료사를 데려왔습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1시간 동안 무릎 마사지와 간단한 운동을 도와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물리치료사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오지 않았어요. 한미선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지만 그녀는 애매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 선생님이 스케줄이 안 맞는데요. 다른 분 알아볼게요. 그 뒤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한수는 결국 다시 복지관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새 며칠을 쉬었더니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다음 주에 가지 뭐. 그렇게 한 주가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 어느새 한 달이 흘렀어요. 이한수는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한미선은 그 사이 다른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한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돌렸어요. 복지관 직원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수 선생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당분간 모임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네. 집에서 치료받고 계세요. 혹시 연락 오시면 제가 전달할게요. 전화를 끊고 한미선은 메모장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복지관, 완료. 이제 친구들 차례였어요. 며칠 뒤, 이한수의 오랜 친구 박노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수는 그때 마침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미선이 재빨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한수 좀 바꿔주시겠어요? 아버님,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제가 전달해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그런데 요즘 아버님 상태가 안 좋으셔서요. 통화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많이 편찮으세요? 네.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혼란스러워 하실 때가 많아서요. 아이고, 그럼 병원은 다니시고? 물론이죠. 저희가 잘 모시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끄는 한미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한수가 깨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아버님, 주무셨어요? 차 드세요. 고맙구나. 이한수는 차를 받아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이상했어요. 친구들한테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가 왔는데 지금은 조용했어요. 다들 바쁜가 보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날 저녁, 한미선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고 새 게시물을 작성했어요. 낮에 몰래 찍어둔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이한수의 뒷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식사 중에 국을 조금 흘린 순간을 포착한 것. 세 번째는 며칠 전 병원 검진 때 잠깐 탄 휠체어에 앉은 모습이었습니다. 캡션을 정성스럽게 작성했어요. 치매 초기 시아버님을 정성껏 모시고 있어요. 힘들지만 가족이니까요.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세요. 요즘 이런 며느리 없어요.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한미선은 댓글을 하나씩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팔로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이미지 메이킹은 성공이네. 며칠 뒤 한미선은 다시 강남의 법률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태훈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어때? 진행되고 있어? 천천히 하고 있어. 일단 주변 사람들이랑 단절시키는 중이야. 김태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단계는 증거 수집이야. 어떻게 하면 돼? 시아버님이 혼자서 복잡한 일을 처리 못 하신다는 걸 보여줘야 해. 예를 들어 계약서를 이해 못 하신다거나. 한미선은 눈을 빛냈어요. 그럼 일부러 어려운 서류 같은 걸 보여드리면 되겠네.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김태우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그는 탁자 위에 서류 한 장을 밀어보냈습니다. 이게 성년후견 신청서야. 참고용으로만 보여주는 거고. 한미선은 서류를 집어들고 찬찬히 읽었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네. 법원 심판을 거쳐야 하니까. 하지만 증거만 확실하면 어렵지 않아. 그럼 얼마나 걸려?
빠르면 두세 달, 길면 반년. 한미선의 얼굴에 조급함이 스쳤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김태우는 여유롭게 웃었어요. 급하게 하면 오히려 의심받아. 천천히, 확실하게 가는 게 좋아. 그리고 비용은 성공 시 재산의 15%, 15억이면 2억 2,500. 한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남는 돈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했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현명한 선택이야. 김태우는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이한수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들어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들도 연락이 없고 복지관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주식 시장. 이한수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문득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자주 들르는데 왠지 불편했어요. 너무 친절한 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오던 사람이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왔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좋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걱정해서 자주 오는 거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한수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노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박 선생, 나야. 한수. 아, 한수.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자네는? 나야 뭐 늘 그렇지. 그나저나 요즘 복지관에 안 보이던데 어디 아파? 이한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 그냥 좀 바빠서. 바빠? 자네가? 은퇴한 사람이 무슨 바쁜 일이 있어? 농담조의 말이었지만 가슴이 뜨끔했어요. 정말 뭐가 바빴을까? 그저 며느리 말을 듣고 집에만 있었을 뿐인데. 담주에는 나갈게. 그래, 꼭 나와. 자네 없으니까 게이트볼 팀이 맨날 져. 전화를 끊고 이한수는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이번엔 꼭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한미선이 이미 그의 일정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물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뒤, 한미선은 또다시 이한수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아버님, 좋은 보험 상품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보험? 네. 요즘 노후 대비용으로 좋다고 해서요. 한번 보세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복잡한 약관과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이한수는 안경을 쓰고 읽으려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았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줘. 한미선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증거. 아버님,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뭘 가입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인을 해? 이한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한미선은 당황한 척 물러섰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거 가져오기 전에 먼저 물어봐. 네, 알겠습니다. 한미선은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했어요. 오늘 대화는 녹음도 했습니다. 서류를 이해하지 못하는 노인이라는 증거 확보. 그날 밤, 이한수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혼자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한수는 일찍 일어나 운동복을 꺼내 입었어요. 오늘은 반드시 복지관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또 어길 수는 없었어요. 아침을 먹고 현관으로 향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아버님,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큰 병원에서 정밀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복지관 가기로 했는데. 아버님,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약도 다 해놨어요.
1시간 뒤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한수는 한숨을 내쉬며 운동복을 벗었어요. 박노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1시간 뒤 한미선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이한수는 조수석에 앉으며 물었어요. 어느 병원인데? 서울대병원이요. 제일 좋은 데서 검사 받으셔야죠. 차는 강남을 벗어나 관악구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한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들이 지나가고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낯선 길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신경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대부분 나이 든 환자들이었습니다. 이한수는 그들 사이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이한수님,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자리를 권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한미선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셔서요. 정밀 검사 좀 받아보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한수를 바라봤어요. 그럼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부터 해볼게요. 어르신,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2024년 11월 21일입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죠? 서울대병원 신경과 진료실이요.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100, 93, 86, 79, 72. 검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주의력 검사, 언어 능력 평가. 30분이 지났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정상 범위입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아주 양호하세요. 치매는 전혀 아니고 경도인지장애도 아닙니다. 이한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미선의 얼굴에는 실망이 스쳤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자꾸 깜빡하시는데요. 그건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치매와는 다르죠.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이한수가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한미선은 잠시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진료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그래도 아버님이 요즘 정말 깜빡깜빡하시거든요. 진단서에 그런 부분도 좀 써주실 수 있나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객관적으로 검사상 문제가 없는데 제가 임의로 쓸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미선은 짜증을 감추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며 김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 오빠, 병원에서 정상이래. 어떻게? 전화기 너머로 김태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상이어도 괜찮아. 성년후견은 꼭 치매일 필요 없다니까.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면 되거든. 예를 들어 혼자 계약서 이해 못하신다거나 금융거래 실수하신다거나 그런 일상적 증거들을 모으는 거지. 한미선은 주차장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 그럼 그런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네요. 내가 한 말 아니야. 내가 알아서 판단한 거고. 다음 주에 서류 가지고 사무실로 와. 구체적인 전략 짜자. 그때였습니다. 기둥 반대편에서 이한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이한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알았어요, 오빠. 고마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미선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한수는 기둥에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금 들은 게 진짜일까? 며느리가 누군가와 자신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노인네가 눈치챌 수도 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한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잠시 후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로 향했습니다. 한미선은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이한수가 문을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병원에서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그래. 이한수는 짧게 대답하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지켜봐야 할까? 일단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곧장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정소영에게 연락해야겠다고. 그녀는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오랜 지인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한수는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정소영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한수를 보자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영 씨, 나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정소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한수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친구들과의 단절, 병원에서 엿들은 전화 내용까지 모두 털어놨어요. 정소영은 말없이 듣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성년후 견제도 들어보셨어요? 그게 뭔가?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서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제도예요. 원래는 보호 목적인데 악용될 수도 있어요. 정소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한수는 초조하게 물었어요. 악용이라니? 실제로 몇 년 전에 이 동네에서 있었어요. 멀쩡한 어르신을 혼자서 금융거래를 못한다는 이유로 후견인을 신청해서 아파트를 빼앗은 사건이요. 이한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가능해? 법원이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증거만 그럴듯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정소영은 책장에서 팸플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성년후 견제도에 대한 안내서였어요. 여기 보세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꼭 치매 진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한수는 팸플릿을 받아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무 처리, 능력 부족, 법원 심판, 후견인 지정. 그럼 며느리가 날 이걸로 묶으려는 거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선생님,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해요. 며느리가 증거 수집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정소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증거를 확보하세요. 며느리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선생님이 정상이라는 의학적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재산 보호 조치도 필요해요.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고맙네, 소영 씨. 아니에요. 저도 이런 일 너무 많이 봤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을 이용하는 사람들. 복지관에 나서며 이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정소영이 알려준 대로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주머니에 넣으면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녹음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작동됐어요. 간단했습니다. 몇 번 연습해봤어요. 재생도 잘 됐습니다. 며칠 뒤 한미선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아버님, 연금보험 하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한수는 녹음기를 주머니에서 살짝 만졌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보험인데? 노후 대비용이에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한미선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한수는 안경을 쓰고 찬찬히 읽었어요. 이거 종신보험이잖아. 나 이미 종신보험 있어. 중복 가입할 필요 없지. 한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다음부턴 이런 거 가져오기 전에 먼저 물어봐. 네, 알겠습니다. 한미선은 서류를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이한수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전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하나씩 모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그날 밤, 한미선은 김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오빠,
노인네가 생각보다 정신이 멀쩡해. 보험 서류 보여줬는데 바로 알아차리더라고.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좀 더 복잡한 걸로. 은행 업무 같은 거. 대출 서류라든가 펀드 가입 같은 거 말이야. 한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다음 주에 은행 데려가 볼게. 그래. 그리고 증거는 계속 모아야 해. 사진이든 영상이든. 걱정 마. 인스타에 올릴 거 충분히 모았어. 두 사람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한수가 이미 진실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그리고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있었어요. 왜 이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결혼할 때도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으려고,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이한수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정소영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고 재산 보호 조치를 하고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덫은 이미 놓였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을 뜨고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어요. 이틀 뒤 이한수는 정소영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작은 빌딩 3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의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한수 선생님이시죠? 정소영 선생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박민준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박민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 선생님께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한수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 병원 주차장에서 우연히 엿들은 전화통화, 보험 서류 사건까지. 박민준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따금 질문을 던지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 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한수는 녹음기를 꺼내 건넸습니다. 박민준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며느리와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 서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종신보험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리고 거절하는 이한수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판단하신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첫째, 다른 병원에서도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여러 곳에서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한 곳보다는 여러 곳이 신빙성이 높죠. 둘째, 며느리와의 대화를 계속 녹음하세요. 특히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녹음하셔야 합니다. 박민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를 꺼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재산 보호입니다. 지금 당장 신탁을 설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신탁이요? 이한수는 그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박민준은 천천히 설명했어요. 네, 선생님의 재산을 신탁 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선생님께 있지만 관리는 신탁 회사가 합니다. 그러면 설령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더라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준은 계속 설명했어요. 신탁의 종류, 절차, 비용까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복잡해 보였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유언장도 작성해 두세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선생님의 진짜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겁니다. 1시간 넘게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박민준은 구체적인 절차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줬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한수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이한수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적어도 방법은 있었습니다.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었어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였어요. 며느리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이한수는 서울성 모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갔어요. 며느리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신경과에서 또다시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날짜, 장소, 계산, 기억력,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테스트했어요. 의사는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검사 결과는 역시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발급하며 말했어요. 연세에 비해 아주 건강하세요. 치매는 물론이고 경도인지 장애도 전혀 아닙니다. 혹시 어디 제출하실 일이 있으세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아, 요즘 성년후견 관련해서 그런 분들 많으세요. 예방 차원에서 잘하셨습니다.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니 잘 보관하세요. 이한수는 진단서를 받아 소중히 챙겼습니다. 이제 2개의 병원에서 정상 진단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자신은 멀쩡했습니다.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서며 이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씨가 맑았어요. 가슴 속에서 희망 같은 게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이한수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박민준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신탁 상담을 받았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신탁을 설정하면 재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이한수에게 있지만 관리는 신탁 회사가 했습니다. 누군가 함부로 처분하려 해도 막을 수 있었어요. 법원의 명령이 있어도 쉽게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절차를 설명 듣고 서류를 검토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이한수는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다시 물어봤어요. 직원은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줬습니다. 마침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아파트는 안전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법원에 신청해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었어요. 은행을 나서며 이한수는 발걸음이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었어요. 방어막을 쌓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한미선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했고 옷차림도 신경 쓴 티가 났어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한미선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희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한수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왜 그래? 재윤이 회사에서 투자 잘못해서 빚이 3억이에요.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 넘어요. 한미선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한수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살짝 만졌어요. 이미 작동시켜 놓았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아파트만 제 명의로 옮겨주시면 담보대출 받아서 위기를 넘기려고요. 한미선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여 계약서였어요. 이미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한수의 이름만 빼고 모든 칸이 채워져 있었어요. 어차피 나중엔 다 저희 거잖아요.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도 절약되고요. 저희 살려주세요, 아버님. 이한수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절박해요. 다음 달까지 돈을 못 구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한미선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한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정말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미선은 기뻐하며 일어섰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어요. 빨리 결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한수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어요.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다 저희 거잖아요 라는 말까지 또렷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며느리의 진짜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이틀 전 이한수는 아들 이재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에 있던 이재윤은 아버지의 목소리에 놀랐어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재윤아, 중요한 이야기야. 지금 통화 가능하냐? 네, 잠깐만요. 이재윤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물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재윤아, 내 아내가 날 성년후견인 제도로 묶으려고 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재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람이 왜요? 들어봐. 이한수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와 이한수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어차피 나중엔 다 저희 거잖아요. 아파트 명의를 제게로 빨리 결정해 주세요. 이재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지금 사진 보낼게. 이한수는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2장이었어요. 서울대병원과 성모병원 두 곳에서 받은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난 멀쩡해. 치매도 아니고 판단 능력도 정상이야. 병원 두 곳에서 확인받았어. 그런데 내 아내는 병원 주차장에서 변호사랑 통화하더라. 내가 우연히 들었어. 성년후견 신청한다고, 나를 판단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이재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전혀 몰랐어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 넌 선택해야 해. 그리고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뭘 하면 될까요? 집사람 휴대폰 확인해봐. 그 변호사랑 문자 메시지 있을 거야. 사진 찍어서 보내줘. 내가 엿들은 건 증거가 안 되거든. 하지만 문자 메시지는 증거가 돼.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날 이후 이재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김태훈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이재윤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다음 주 월요일 법원 신청 넣을게. 서류는 다 준비됐어. 혹시 노인네가 법원에 나오면 어떡해요? 걱정 마. 건강상 이유로 출석 불가 진단서 협조해줄 의사 선생님 있어. 돈 좀 들지만 확실해. 역시 오빠 믿을만해. 이거 끝나면 우리 둘 다 대박이야. 당연하지. 나 작년에 이런 거로만 5억 벌었어. 이번 건도 쉬울 거야. 그럼 수임료 2억 2,500 맞죠? 성공하면 바로 줄게요. 물론이지. 증거 충분히 모았으니까 이번 주 안에 신청 들어간다. 이재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 아버지에게 전송했어요. 20장이 넘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며느리와 변호사가 주고받은 모든 대화의 증거였어요. 이한수는 전송받은 사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증거는 완벽했어요.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그리고 문자 메시지. 다음 날, 이재윤은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상사는 이유를 물었지만 그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했어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있는 얼굴.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자신도 이 거짓된 결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법원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한수와 이재윤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한수의 집 거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한수, 이재윤, 그리고 한미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한미선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아파트 증여권 생각해 보셨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이한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생각해 봤어.
그 전에 이것 좀 보자.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병원 정상 진단서 2장, 녹음기, 그리고 휴대폰. 한미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나한테 뭘 하려고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이한수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어차피 나중엔 다 저희 거잖아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한미선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한미선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건 맥락을 모르고 들으시면 맥락? 내가 변호사랑 짜고 멀쩡한 날 성년후견인으로 묶어서 내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게 맥락 아니냐. 이한수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재윤이가 내 휴대폰에서 찍어온 거야. 내가 그 변호사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법원 신청, 수임료 2억 2,500, 노인네 출석 못하게 만들기. 다 있더라. 한미선은 발뺌하려 했습니다. 어차피 너희 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거야. 이한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탁 설정했어. 내가 아무리 법원에 신청해도 이 집은 못 건드려. 한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탁이라는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한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서 다 처리했다고,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미선은 이재윤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도와주길 바라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이재윤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재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이혼합시다. 뭐라고? 아버지를 이렇게 대한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한미선은 울부짖으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도 빚 때문에 힘들어했지 않았냐고 소리쳤어요. 맞아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한미선은 이한수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님도 이러실 거예요. 저 진짜 시아버님 걱정돼서 그랬던 거라고요. 걱정? 변호사랑 수임료 2억 2,500을 나눠 먹을 생각하면서? 이한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미선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어요. 알았다고, 후회할 거라고 소리치며 집을 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혔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재윤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이한수는 아들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재윤아. 네, 아버지. 넌 잘못이 없어.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이재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한수는 한참을 말없이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걸 바로잡는 거지. 그리고 빚은 우리 둘이 천천히 갚자. 내가 좀 도와줄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제 힘으로 아들 빚 갚아주는 게 아버지가 할 일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 매주 일요일 나랑 저녁 같이 먹어. 약속할 수 있지? 이재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평생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이한수는 박민준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였어요. 선생님, 잘 해결되신 것 같네요. 박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신탁 설정해 둔 게 결정적이었어요. 며느리 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들이 이혼 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 변호사한테는 제가 직접 연락했어요. 이한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태훈에게 보낸 내용 증명이었어요. 성년후견 신청 시도, 허위 사실 유포, 사기 미수를 정리해서 경고장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협회에도 신고했다고 덧붙였어요. 박민주는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런 사람들은 제재받아야 합니다. 며칠 뒤 김태우는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 정지 6개월. 그의 사무실에는 의뢰인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미선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혼자 지내야 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도 폐쇄했습니다. 댓글들이 너무 악랄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한수는 노인복지관을 다시 찾았어요. 정소영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어요. 다 해결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소영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지관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앞으로 뭐 하실 계획이세요? 정소영이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조용히 살려고요. 친구들이랑 게이트볼도 치고 아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도 먹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나처럼 당할 뻔한 노인들 도와주고 싶어요. 성년후 견제도 악용에 대해 강의라도 하면서요. 정소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복지관에서 강의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조심하라고, 대비하라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이한수의 집에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일요일이었어요. 이재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배고프지? 고기 구웠어.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한수가 고기를 구우며 물었어요.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요즘은 야근도 줄었고요. 빚은 조금씩 갚고 있어요. 이번 달에 500 갚았어요. 이재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 내 뜻대로 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해.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날씨, 친구들 소식,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결혼할 생각 없어요. 이재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시작해. 이번엔 천천히, 제대로 알아보고, 그리고 다음번엔 내가 먼저 만나볼게. 이재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이재윤이 설거지를 하고 이한수가 행주로 닦았어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함께 했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이재윤이 집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문이 닫혔습니다. 이한수는 홀로 남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어요. 이한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며느리의 배신, 혼자 싸운 시간들, 아들과의 화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노인이라고 해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한수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복지관 강의 준비를 위한 메모를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성년후 견제도란 무엇인가? 악용 사례와 징후,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증거 확보의 중요성, 신탁 설정 절차, 하나하나 적어내려가며 이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경험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노인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은 게이트볼 모임이 있었어요. 박노인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모레는 병원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건강을 잘 챙겨야 했어요. 오래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과 더 많은 일요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복지관 강의 첫날이었어요. 떨리지만 기대됐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노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이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스르르 찾아왔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의미 있게,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늙었지만 무기력하지 않게. 이한수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었어요. 72의 나이에 그는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한수 선생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혼자 산다고 해서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언제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